근데 이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딱 이렇게 보시더니 약간 신기가 있으신 분인데 자식 중에 분명히 목사가 있는데 없으신가 봐? 그랬더니 제 사람이 아빠가 목사라고 저보고 일종의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82년도 말에 감옥에 들어가서 전두환 때 그때 한 1년만 선고받고서 이제 살았는데 제 교도관이 항상 저를 안내를 했는데 이 교도관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저보고 그냥 눈빛이 목사님인데 목사가 안 되시냐고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완전 혼자 지냈는데 한국에 왔더니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왜 소개팅이 뭐 이렇게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기독교 신자인 여자분들이 전도사같이 생기셨다고 그렇게 저를 또 이렇게 따라오고 저는 기독교 그렇게 싫어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사회민주주의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센터라는 것이 뭘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일종의 전도 조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종의 전도사가 될 준비를 하고 1단계는 전도사, 2단계는 목사,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양도 해야 되고 기도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좀 전에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민주주의 센터라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회민주주의 포럼 이런 게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이태리에도 기독교민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드골 주자들이 있어요. 드골 주자들이 카톨릭이거든요. 건전 보수예요. 홍세화 선생님이 얘기하는. 유럽의 건전 보수 세력이 이제 카톨릭 민주당 아니면 기독교 민주당 이런 세력들인데 이게 이제 정당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어디 TV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민노당 시로부터 얘기했던 이른바 사회연대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쟁이들 자꾸 비난하지 말고 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데려올 수도 있고 부처님 말씀도 중세우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좌파적인 얘기입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든 게 유럽의 경우에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 민주당의 이 정당이라는 게 있고 정당의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가령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이 벌어졌을 때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이 후원을 한 사람들이 종로가 있는 게 아시죠? 기독교 인권협회 이런 데였는데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운동한다고 교회를 그냥 위장 취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보면은 독일에서 많이 지원 자금이 왔었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근데 왜 그런가 해갖고 제가 독일에 일로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독일의 기독교가 말하자면 지배적인 종교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본호퍼라든가 2차 전쟁 나치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인권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복음주에 빠져가지고 개인 말하자면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하실 때 저는 정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처럼 일종의 전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 혼자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발기인이 되셔야 되는데 신문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당이라는 게 있다면은 정당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지금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지는 안철수 세력이 저렇게 온갖 그냥 헛발질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건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마이뉴스라든가 한겨레 신문, 프레시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신문사들이 있고 거기에 독자들이 적어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정도가 읽고 있고 거기서 끊임없이 뭔가 자유주의적인 얘기들 뭔가 70, 80년대 그냥 이 부닥다리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속에서 뭔가 아시겠지만 한겨레 신문의 창립 취지가 한겨레 아닙니까? 일종의 그냥 처음 창립 취지부터 일종의 민족민주주의적인 한계를 못 넘어가는 신문들이거든요. 오마이도 마찬가지고 패션도 마찬가지고 오마이 패션이라는 신문 자체도 말하자면은 그 신문의 창립 취지 자체가 이미 제목에 나타나 있는데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 안티조선 이 정도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지난 2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사상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 MBC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MBC에서 일하시는 방송 PD들, 작가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우선 힘들어요. 거기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제 이모, 셋째 이모 식당에서 일하거든요. MBC가 왜 파업할지 몰라요. 그냥 TV에서 그냥 방송 잘하고 연극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얘기를 주려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감동을 줄 리가 없죠. 그런 분들한테 정말 기초생활 숙제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이제 오늘 강연한 거랑 연관이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재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랑 뭐 이렇게 각을 세우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의 역사 속에서 이 재벌 문제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보적 자유주의 내지는 일종의 뭐 개혁적 자유주의라든가 진보적 자유주의라든가 온갖 이 자유주의적인 경향과 싸우지 않는다면은 저는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그 정신과 사상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요즘에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제 아는 그 교수분이 지난 3년 전에 태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안식년을 살다 가셨는데 이분이 태국에 계시는 동안에 태국에 있는 민주운동 쪽에 도와주시는 교수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태국도 역시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전혀 없더라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태국도 없고 필리핀에도 없고 싱가포르도 없고 인도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아시아 전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없고 일본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회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이게 명칭만 상의 사회당이었지 실제로 일본 공산당은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NL 세력이었고 일본을 식민지 반공노 사회로 보고 말하자면 일본이 이제 미군의 점령날 그 다음에 아직도 재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 반공노 사회니까 뭔가 민족해방을 한다는 게 일본 공산당으로 가버렸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우리로 치면은 국독자, PD 쪽 이쪽 사람들이 사회당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더군다나 일본 사회당이 이게 이제 이 70년대 이쪽에 생기면서 68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사회당은 아예 그냥 복지국가라든가 사회민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 개량주의라고 생각해버리고 이제 포스트모던 좌파가 되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권했을 때도 복지국가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망해버렸고 지금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살아버린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어쨌든 일본도 저는 그냥 뭔가 사회민주당이라는 게 존재하고 동일한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는 뭔가 흐름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사상학적으로 거의 힘 있는 세력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8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태반이 대거 요즘으로 치면은 협동조합 운동으로 가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이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모델 관계지 그 운동 아닙니까? 저도 생협 영수 이사기도 한데 그 운동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운동만 가지고 국가 전체를 갖다 개조하는 거에는 참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협운동이 그렇게 발전한 일본이 여전히 아시다시피 자민당이 파치고 있고 여전히 정신대 문제가 저질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아시아 전체에 지금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우리나라의 NL 세력이 사회민주주의를 개량주의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1914년에. 그때부터 이제 레닌과 베르사유 같은 이 사람들이 구별돼 나갔죠. 그때 이제 레닌이라든가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마지막 발버둥이고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전쟁을 거부하고 그와 동시에 민족해방운동,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태제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과연 그 당시에 3.1운동이 가능했겠는가? 과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당시에 러시아가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과연 중국의 혁명이 가능했겠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제3세계 전체가 과연 해방이 될 수 있었을지 정말 심각하게 저는 의문을 듭니다. 지금도. 그런 점에서 이 유럽의 사회민주 당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찬성했던 것,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20년대, 30년대 제3세계 민족해방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말하자면 제3세계 민족해방을 주장한 사람들로부터 개량주의라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정말 진실되게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도 유럽 사회민주당 중에 일부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68학생운동이 일어나면서 1960년대 말에 빌리 브란트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68학생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 유럽의 3인당 지도부가 됐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유럽의, 독일의 3인당 당수였던 슈레드라든가 아니면 올로프 팔메 아시죠?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이 양반이 아시는 것처럼 60년대에 이제 이 미국에 유학가 있으면서 68운동에 참가했어요, 이 양반이. 베트남전 반대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말하자면은 70년대, 80년대 이 유럽의 3인당을 움직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나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슈타인식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반성한 사회민주당이라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회민주라는 것은 100년 전에 고리타분한, 말하자면 정말 제국지 전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민지를 도와주지 않았던 이런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이 제3세계를 도와주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갖다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 자기 나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차베스가 하는 것이 무슨 뭐 공산주의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유럽식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것과 연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저는 사회민주주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보다 더 이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보다 더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 얘기해야 되고, 적어도 100년 전에는 유럽의 3인당들이 평화라는 원칙을 침해하고 전쟁을 찬성했었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고 그리고 제3세계를 도와주고 민족해방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원칙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이 사회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것과 연관돼가지고 저는 그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흐름이 지난 2주일 전에 최장직 교수님이 국회에서 발표를 하시고 발표문을 쭉 보니까 정말 저는 그분 참 고마운 게 진보적 자유주의가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참 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첫째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는 개인주의고, 국가와 개인이라고 하는 대립 속에서 단호하게 진보적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조차도 개인의 편을 든다. 국가는 나쁜 것이고 개인은 위대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상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항했던 이 자유주의자들, 그 당시 민주주의와 결합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었고, 이게 사실은 해방적 사상인 건 맞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18세기에 가령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사상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첫째가 자유주의 흐름이에요. 존 로크라든가 아담 스미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나타난 그 정치 세력으로 보면은 지롱드당. 말하자면 당통의 주기라는 영화 아시죠? 당통 쪽의 흐름들. 이쪽이 있고, 여기는 개인을 가장 중시하고 공화국이라든가 그냥 공화국조차도 국가거든요. 절대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화국도 국가예요. 집단이고. 이런 식의 흐름이 지롱드당이었고, 이게 개인주의자들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국가를 강조하는 것, 절대왕정에 대립되는 뭔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집단적인 의식을 갖다 시켰던 것이 바로 장자크 루소 쪽이었고, 이 사람들을 대변했던 게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이게 바로 자코뱅이고, 이 자코뱅의 흐름 속에서 바쿠닌이라든가 락스라든가 그 외 레닌 같은 사상들이 전부 다 나타난 것이고, 저는 사회민주주의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보셨겠지만은 1815년 그 무대, 그 1830년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 일종의 조그만 혁명, 그때 삼색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그때 붉은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자코베의 후예들이에요. 지롱대 후예들이 아니고 자유주의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1815년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저러블하게 만드는지,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바로 자코뱅들이고, 이 사람들의 흐름 속에 바로 사회주의가 됐건 사회민주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이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들이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라는 그 당명을 갖다가 노회찬 선생님이 제안하셨던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웃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레닌, 그 앵겔스가 얘기했던 정당, 베르사인이 얘기했던 정당 전부 다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공산주의 정당이 나눠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였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었어요. 근데 아니 노회찬 선생님이 이걸 생각하시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시자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저는 레닌과 베르사인 시절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 시절에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베르사인식의 사회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세기에 뭔가 개혁되고 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는 정말 악질적인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정말 레미제라블이 있었던 그 시대의 자본주의가 바로 저는 신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제 얘기 나왔는데, 최저임금 아무리 이래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나온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식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는 지금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집트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필리핀 같은 나라들 아주 많으라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별나게 지금 없어진 상태였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로를 한 게 저는 박정희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그나마 요즘에 중국처럼 경제를 매년 4%, 10% 성장시키는 바람에 노동력 공급이 부족했고 그 바람에 실질 임금이 올라갔고 막세 예산 가는 자회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된 거지.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시면 아시죠? 필리핀 같은 나라들 바로 옆에 나라들인데 이렇게 비참한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무슨 뭐 착취가 없습니까? 독재가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뭔가 하여튼 뭔가 우리랑 다른 세상인데, 어쨌든 저는 거의 우리가 지금 만들어드리고 사회민주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오늘날 얘기되는 그 사회민주주의의 세력 중에 저는 크게 봐서 이른바 민주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보 정의당만이 아니라 진보 신당 내 특히 민주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분들도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오른쪽에 서가지고 이른바 이제 이 지금 유럽의 3인당으로 치면은 그 3인당 내에 있는 좌파들인데,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고, 또한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슈레더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2008년 이후에 이 유럽과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는 더 이상은 노골적으로 제3의 길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사실은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길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민주주의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부터 조금씩 들어왔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때가 유럽에서 제3의 길 노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거든요. 말하자면 80년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사회민주당들이 뭔가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집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절단이 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쪽의 흐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이게 이런 논의가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사실상 진보적 자유주의랑 구별이 안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 손학규 선생이 쓴 책이에요. 손학규가 작년에 저녁이 없는 삶이라는 그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책을 냈더라고요. 저녁이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연히 제가 구해갖고 읽어봤더니 그 책에 자기가 반성을 해놨던데, 지금부터 13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에 손학규 이분이
똑같은 제목, 아니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자유적인 내용이었어요. 시장 만능주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쓴 책을 보니까 뭐라고 손학규 선생이 얘기했냐면 서문에서 그 당시에 자기가 가장 많이 감동을 했던 것이 바로 영국과 독일의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사회민주주의예요? 시장 만능주의. 더군다나 그 당시에 손학규 부부는 한나라당 당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사까지 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은 경기도 지사 하면서 이분도 김문수랑 거의 뭐 똑같은 짓만 했고, 이게 무슨 제3의 길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쓴 걸,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책을 갖다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반성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12년 전에 쓴 책에 너무나 많이 시장주의라든가 시장 원리에 자기가 경도돼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좀 반성을 해가지고 뭔가 진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노동이 있는 그 뭔가 복지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손학규 선생이 이제 거의 가 계시니까 저녁이 없는 삶을 얘기를 하시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하지만 나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유럽으로 치면은 기독교 민주당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마침 딱 맞춰서 지난 2주 전에, 아니 3주 전에 최장식 교수님이 국회에서 발표하신 글의 결론이 뭐냐면은, 사회민주주의는 절대로 아니고 독일식 기독교 민주주의가 바로 자기가 얘기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최장식 교수님이 사회민주주의한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석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개적인 논제상에서도 이번에도 이제 정확하게 쓰셨는데, 그분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와는 달리 개인을 앞세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이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이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뭔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뭔가 탄압받지 않은 자유, 그 다음에 머리 기를 자유, 이런 뭔가 국가와 나의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 이런 자유인데, 이런 식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철학이 사실은 자유주의고, 이 철학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진중권이고, 이태경, 누구죠? 이진경이라든가 박태호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나 정말 머리를 내 멋대로 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프리섹스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호모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부모로부터 용돈 받는 한 부모의 참견을 받게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순간 그 자유는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용돈 받지 않더라도 대학을 무상으로 갈 수가 있고, 대학 들어가서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는 데죠. 왜냐하면 친구랑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뭐 같이 잘 되면은 우리는 모텔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돈 있는 대학생들이랑 가는 거지. 한 달 최저임금 알바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합니까? 가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지. 근데 적어도 제가 살았던 독일 아니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 1인당 기숙사, 대학생 기숙사가요, 한 방에 2명 들어가는 건 인권 침해라고 아예 거기 적혀 있습니다. 주거 인권법에. 반드시 한 방에 1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기준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대학생들 1인당 10평 정도의 자기 방을 반드시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숙사 1년 한 달 사용료가 제가 갔을 때 한 달에 5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다행히 요즘에 많이 좀 악화됐는데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학가 있는 동안. 워낙 학비 무료죠. 저를 피업해가지고 거기 이제 말하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완전 사회민주주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기민당이 집권했던 나라지만 적어도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만든 나라인데, 독일에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위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인들조차도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면은 그걸 허가를 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헌법 위반이에요. 그걸 침해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무료로 따라서 똑같은 권리 다 제공해야 돼요. 그 나라 시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사회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학생까지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전액 다 무료로 해야죠. 그리고 뭐 학비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다 보장해야죠. 한 달에 5만 원? 그것도 못 냈다면은 아예 무료로 다 제공해야죠. 기숙사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줘야 되는 거.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300만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100만 명이 휴학 상태예요. 돈을 못 내요. 근데 군대 가거나 아니면 알바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너무 많은 쓸데없는 대학을 가니까 이 사람들을 제가 볼 때도 한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대학을 안 가도 잘못 달라지게끔 뭔가 이 고졸자들에 대한 임금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올리는 노동운동의 힘 같은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예산, 대학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5조, 정부 예산이 한 6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기숙사까지 포함하고 다 지으려면은 매년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20조, 30조, 저는 적당하게는 50조까지 늘려야 합니다. 저는 진보라는 것이 적어도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정말 진짜 진보적인 정당이 되려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맨날 그냥 저희 민주당이라든가 안철수 정당이랑 공동 그냥 정책 협약해가지고 뭐 재벌 때려잡는 거 그거 너무너무 쉽죠. 출자 총액 제한 같은 거 그거 뭐 박영선 의원, 박선숙 의원 뭐 다 합쳐갖고 하는 거 그거 뭐 신문에서 다 받아주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국민들 별로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왜 출자 총액 제한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무슨 떡이 들어주는지 설명하려면은 한참을 경제학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발언에 쌍용 그룹이 박살나버렸고 그 바람에 대우를 회차돼버렸고 그 다음에 국유화는 또 안 된다니까요. 국유화라면 또 관치경제라고 비난받으니까 시민단체로부터 관치경제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기업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사람 속에는 항상 하이에크라든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내지는 시장만능주의 이 흐름이 뭔가 그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자유를 갖다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철수 정당의 소장이 바로 정책위원회 소장이 바로 장화성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장화성 교수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재벌개혁하는 거 박수 쳤고 더군다나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신자유는 신제품인데 왜 그런 걸 당신들이 반대해? 라고 칼럼도 쥐었던 분이 바로 장화성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신자유와 비슷한 의미의 진보적 자유거든요. 원래 얘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1300조였습니다. GDP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막스 경제학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가치예요. 일종의 이제 흔히 우리 얘기하는 그 부가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이 자본론이라든가 막스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가치 개념이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생산된 가치, 내지는 부가가치가 1300조인데 그 중에서 300조 정도가 정부 예산으로 쓰였고 그 중에 한 100조 정도가 사회복지에 쓰였습니다. 저분이면.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예산 전체 규모가 작년 우리식으로 하면은 1300조에 50에서 60% 그러니까 600에서 700조 정도가 정부 예산으로 쓰였고 그 중에 절반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였고 그 300조 정도 되는 거죠. 300조 정도 중에 30에서 한 50% 정도가 노인복지에 쓰였습니다. 노인복지라는 건 바로 기초연금. 그러다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여러분들 아시죠? 노인들, 독거노인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가고 한심하죠, 정말.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양시설들. 이런 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학비만 무료가 아니라 기숙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독일과는 달리 독일은 기민당이 집권한다나요. 독일과는 달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기숙사가 있고 학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 역시 그러면은 부모가 돈이 많지 않으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예를 들어 청소부면은 스웨덴도 청소부들은 돈을 인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버지가 의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용돈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뭘 주냐면은 용돈도, 말하자면 생활비죠. 생계비도 정부가 지급합니다. 독일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차별적, 선별적 복지를 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의사인 경우에는 이걸 안 주고 가령 소득이 뭐 전체 40% 이하의 친구들한테만 무이자 장학금, 무이자 대여 장학금, 나중에 갚는 거 대출해줍니다. 근데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한테 아예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를 용돈을 지급해버려요. 50만 원이면은 학비 안 내죠. 기숙사 거의 공짜에 가깝죠. 나머지 한 50만 원 정도면은 그런 데로 살거든요. 나머지 뭐 여름에 뭐 다른 데다 놀러 가는 거, 그거는 그냥 여름에 방학 때 알바 좀 해가지고 공장 가서 뭐 볼보 자동차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한 2, 300만 원 버는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연나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스웨덴 같은 나라의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0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 300조, 그 다음에 스웨덴 예산이 작년에 한 600조, 그 중에 300조가 복지에 쓰인다. 300조를 어디다 쓰냐? 그만은 어디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쓸 때 무지하게 많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 그 다음에 직업훈련하는 복지, 그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 그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말하자면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도 굉장히 좋게 취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굳이 안 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적성이 안 맞으면 뭔가 대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웨덴 같은 게 폴리테크닉 같은 게 있어요. 무료에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교육 얘기만 좀 더 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대학을 선택을 할 때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성적순이라는 건 주로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과들 다 들어가죠, 지금. 근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별로 안 해요. 해도 암기만 해요. 왜냐면 자기 적성이랑 안 맞는 데를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서울에 있는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하는데 학점 같은 걸 따는데 서울 경기 지역을 딱 벗어나고 이 충청도 쪽 내려가면은 공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볼 때도 얘들은 대학을 들을 필요가 없는 느낌이 많아. 어거지로 대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취직해갖고 일하다가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냐면 그때 가서야 인생의 정치차를 공부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자기 적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부모님들이 용납을 안 해요. 왜냐? 5년 뒤에 내가 너 학비 못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핵심. 5년 뒤면 20대 후반이에요. 결혼해야 돼요, 슬슬. 그때요, 대학을 더? 애도 생길 수도 있는데? 생계비는 누가 될 건가? 그 다음에 직장, 대학 다니는 동안에 생활비도 누가 될 거야? 다 돈 문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대학을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인구격차가 적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대학을 정말 완전히 무상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대학이 고리타분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0%만 대학을 가고 70%는 알바하고 뭔가에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뭐 현대중국 같은 데 가서 용접하고 이러다가 야, 나 도저히 이거 안 하겠어. 딴 거 할래. 대학 갈래. 했을 때 그래, 너 무료로 가. 생활비 필요해? 그럼 다 대줄게. 이 정도가 돼야지만이 고졸자들이 대거 쓸데없이 대학을 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몇십 조가 필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간이 작아요. 용기가. 예, 용기도 적고 생각하는 것도 조그매요. 스케일도 작아. 기껏해야 사회복지이라면서 또 몇천억 가지고 그냥 논쟁하고 있는데, 몇천억 가지고 논쟁하는 영역이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4대 중증 도와주고 막 싸우고 있어 지금 가지고 그거 하는데 저도 뭔지 몰라요. 4대 중증이 뭔지 잘 모르고, 왜냐면 그거는 의료 전문가들이 아는 거고, 당장 지금 입원하기에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그냥 따지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 전체 국민의 90%는 당장 질이 아니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사는 데 같은데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설득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됩니다. 얘기할 바에는 몇 천억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몇 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몇십 조 단위로 얘기하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세상이 열릴 건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19세기 중반에 칼막스가 나타났어요. 공산당 선언을 써요. 그리고 한 20년 뒤에 자본론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본은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학자들도 어려워요. 19세기 중반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노동자들, 아마 그 중에서 노동운동가들도 많았을 텐데 겨우 그냥 말하자면 알파벳을 깨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 성장했고 불과 30년, 40년 뒤에 집권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1914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베르사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1914년에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의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3인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전쟁에 참석할 건지 말 건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당이 전쟁에 반대했으면 전쟁을 일으켰어도 비를름 황제가 뒤에서 항상 비수로 꽂힐 작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레닌이라든가 로자가 이 괴로운 새끼들아, 너희들 조금만 하면 집권할 수 있는데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전쟁을 참석해갖고 이 1억 명이나 죽는 이 참변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욕을 먹으나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은 핵심은 19세기 말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움직일 때 이 당시에 그때 이제 몇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참석했던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상상력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싸우는 거, 처절하게 싸우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거기 그때 뭐 걔들은 뭐 이렇게 민주주의였던 나라인 줄 아세요? 독일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말 타고 와서 칼로 찔렀고 그게 일상적인 사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노동자들 다치는 거 19세기에 다 닥치던 일이었고 러시아에도 아예 총으로 쏘았고 그 당시에 군사독재랑 똑같은 체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동이 성장했던 거는 저는 마치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민주운동기념사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이제 옛날 이 87년대 6월 항쟁 때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이한열 여사 추모가 비슷한 거였는데 간밤의 꿈 하나에서 이 정의의 물결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서 노래방에 가서 그런 노래를 하면 맨날 이제 찐빵 먹는데 그때 한심한 노래 부른다고 욕을 먹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군사독재 시절에는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물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느낌이라는 게 있었어요. 뭔가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저는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여러분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나라 진보운동,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진보운동으로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도대체 꿈꾸는 세상이 뭔지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일 텐데 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싸우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사람들이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로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종의 정신적인 것과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운동이 말하자면 영혼이 없는 운동인 것 같아요. 지금 70년대 80년대 영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속에서 뭐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아니면 공산주의를 얘기했던 뭐 NL이건 PD건 간에 전부 다 연합을 했던 거고 지금은 도대체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뭐야? 그게 뭔지가 안 보이니까 꿈이 안 보이니까 뭐 그걸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이 뭐 일반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전문가들, 뭐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거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 뭐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못이라도 적어도 뭔가 느낌 속에서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뭘 거야. 뭔가 신념이라는 게 있고 정의라는 게 뭔지를 규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19세기 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몇 억명이 움직였던 거고, 그런 것 속에서 레닌이 러시아를 바꿔놨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에 정말 몇 억 명,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던 건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약한데, 유럽이 좀 약하긴 한데, 제가 유럽에 가서 공부해서 보니까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한심할 정도로 약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이 있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가령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옆에 말하자면은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무너졌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휘세버린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경우에는 정말 이 극우파들이 막 활개를 치겠죠. 그리고 말하자면 진보 세력이 만약에 전멸당할 정도가 될 겁니다. 북한이 내일 모레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 정도가 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되지 않고, 가령 빈터블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철국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빈터블라스가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해요. 그리고 양철국이라는 책의 내용도 나치 체제의 폭력에 관한 얘기고, 나치를 동조한 게 나치 일부 극소수 이상한 놈들이 아니라 그거를 지지했던 이 굉장히 많은 일반 서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악마적인 쪼잔함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건 양철국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쪼잔한 서민들, 일종의 소시민 정신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바로 양철국이라는 소설인데, 말하자면 그 책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 소속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읽힐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에서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문화를 갖다 만들지 못한 채로 소련이 무너졌고 독일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많이 좌파가 다 무너졌어요. 물론 여태까지 저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이 민노당이라든가 진보정당이라든가 진보신당 같은 것들을 끌어왔는데, 하지만 크게 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이른바 좌파 담론의 이 중축이 포스트모던 막시즘 넘어가고 그랬고, 아니 포스트모던 좌파로 넘어가고 그랬고, 포스트모던 좌파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학이 없어요. 경제학이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 싸울지에 대해서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 문제가 됐건 투기자본 문제가 됐건 간에 이 문제가 들어가는 한은 항상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는 정운찬 사장, 정운찬 교수의 후계자들, 이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게 마치 진보의 정치 경제학의 전부 다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마치 그냥 더군다나 이분들이 재벌 때렸죠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박수 받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계속 연관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치판을 새롭게 만드는 세력은 저는 안철수 정당 쪽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담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최장익 교수님이 이 장하성 교수라든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만들고 있는 진보적 자유라는 담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박수 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는 저는 거의 전 세계적인 의미에서의 진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카톨릭 민주주의라든가 기독교 민주주의는 누가 거기를 진보정당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유럽 사람들은 본인들을 이 좌파우파라고 얘기하는 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민주당 보고 당신은 좌파이라면 웃기는 소리 한다고 보죠.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우파라고 얘기하죠. 그런 온골 우파죠. 말하자면 홍세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전보수가 바로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그거를 지금 최장익 교수님이 안철수 선생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보적 자유를 얘기하지만 곧 자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전혀 꿈도 안 꿨던 것, 그게 바로 복지죠. 복지를 좀 하고, 또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실수했던 것,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말하자면은 작년 여름에 손학규 대표가 저녁이 없는 삶에서 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표한 내용, 저는 그것이 바로 최장익 교수님이 안철수 선생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이 새로운 정당의 정신과 영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것을 넘어서 보다 더 뻑적지근하게 그쪽 사람들 안철수 정당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복지 같은 경우에도 기껏해야 이 박근혜 정부보다 한 10조, 20조 연기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복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대학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를 개편하는 거 이런 것들 그분은 꿈도 안 꾸고요. 그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런 거 말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체감할 정도로 야, 쟤들이 집권하면은 집권할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쟤들은 포부가 무지하게 크구나. 적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금 16,000명씩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여기 예를 들어서 농담 좀 생각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가령 자살자들 예방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자 여러분들 자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커다랗고 정말 멋진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죽을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포부를 가지는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을 저는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가 이제는 적어도 80년대와는 달리 많은 경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10년 전에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했던 분들은 복지국가 구상이 없었어요. 장기표 선생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 뭐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하셨죠. 신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상 박세일 선생이랑 별 차이가 없는 말하자면 뉴라이트랑 별 차이가 없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주대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이 사회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고 특히 사회민주주의 정치 경쟁을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거의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안철수 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자꾸 이분이 주대한 선생님께서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이 미국 민주당과 같은 게 아니냐는 게 이게 참 그게 저는 우연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거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전히 사회민주주의의 이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 경제정책, 재벌정책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진보적 자유주의랑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사회민주당이 출마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뭔가 진보적 자유주의와 차별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과 뭔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정당당하게 그쪽에 대해서 뭔가 정신적 우위, 사상적 우위, 영혼상의 감동 이런 거에서도 앞설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겠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으면서 얘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